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회담이 시작이 되겠지만 과연 이 회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또 뭐 The Hill이라든가 또 어딥니까? 뭐 그런 등등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이번 회담을 뭐 전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사진요. 합성 사진인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느낌을 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비행기에서 한 사람은 내렸고 한 사람은 내리는 장면, 이것을 합성한 사진을 싣고 있는데 언론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은 배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밝죠. 낮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부 사진에서는 트랩에서 두 손을 막 환영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손을 흔들다가 표정이 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 보여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표정은 굉장히 밝고 어떤 부분은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의 사진은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진이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물론 비핵화라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남한처럼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가 뭐 석 대가 북한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는 뭐 리무진 싫겠지, 뭐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나 했는데 결국은 에어 차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고 다닌다는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에 보면은 한자로 써 있고 또 어떤 사진은 에어 차이나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그리고는 호텔에 도착할 때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죠. 보통 때 타고 다니는 머세디스 벤츠 리무진보다 훨씬 비싼, 지금 이제 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협상을 할 텐데 더 비싼 메이바흐 자동차를 리무진을 타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이제 활짝 웃는 모습. 글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비행기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는 환히 웃는 모습에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딜 브레이커를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G7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 해서 다른 세븐 국가들이 빠뜨렸던,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러시아를 계속 들여와야지 한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우방국 중에서, 우방국이잖아요, 전부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다면서 이게 관세 부과를 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실은 미국의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G7 사진을 내놓은 것은 캐나다의 저 멀리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파란 물빛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G7 정상회담들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맨 가운데는 주최국인 캐나다의 젊은 총리가 딱 서 있고 그런 사진이었는데, 이게 원래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의 인스타그램에 제일 먼저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진이죠. 앙겔라 머켈이 뭐 여자니까 그 자리에 테레사 메이는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뭐 풀 사진이 아니니까. 앙겔라 머켈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에
저쪽 편에 대체적으로 반대편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상이 아주 뭐 근사한 책상이 아니에요. 간이 책상, 긴 테이블, 책상이라기보다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이렇게 꼬고 있고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손을 이 테이블 위에다가 꽉 놓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몸을 많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밖에 없었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 표정이. 그리고 볼튼 옆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표정 어두웠고요. 역시 서 있었는데 이렇게 팔짱을 꼬고 있었고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의 뒤쪽에 프랑스의 그 이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의 이마에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그 인상을 써서 그 당시에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정말 뭐 바디랑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G6 대 G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아베 신조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겪고 결국은 캐나다 총리가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뒤에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성명에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끝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제 그 싱가포르로 날아갔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마음도 굉장히 찹찹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더군다나 이 사진 한 장이 너무 그 선명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딜 브레이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파리 기후 조약 탈퇴했죠. 이란과의 핵 협상도 동맹국끼리 했는데 탈퇴했죠. 이번에 그 관세도 동맹국의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하면서 마구 그 물리게 했죠. 모든 딜을 깨고 있는데 TPP도 깨고 뭐 그 깬 그 딜 같은 것을 납타도 깰 수 있다고 하고 국제기구 다 안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질서를 다시 혼자 잡아갈 수 있다면 좋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라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러나 그것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 나한테 등을 지는데 나 혼자 그 등진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딜 브레이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도 또 딜 브레이커를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힘든 거죠. 이게 지금 형편은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그 또 너무 그 정말 비행기 한 대가 없어서 그렇게 오기는 왔는데 또 뭐 김여정도 오고 북한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뭐 무겁겠죠. 무겁겠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그 표정은 밝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이것도 읽어야지 되는 부분이 이제 마중 나간 것은 그 마중 배웅 자꾸 저는 혼돈돼요. 마중 나간 거죠. 그 들어오는 사람을 배웅이 가는 사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한자로 보면 마중 나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마중 배웅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하이 바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이 됩니다. 마중 나간 사람이 김정은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똑같은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입니다. 싱가포르 총리도 또 만났어요. 이렇게 김정은은 자꾸만 뭔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준비할 필요도 없다. 뭐 내가 평생을 준비해 왔지 하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구소련과 아주 냉전이 있고 또 쿠바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방공호에 숨는 그런 훈련 미국의 사람들도 나이
많이 드신 분,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의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책, 역사책 같은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전은 좀 그다지 그 미국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트남전이라든가 쿠바 사태, 또 구소련과의 그 냉전 같은 것은 미국에 대단했는데, 그래서 한국전이 그렇게 그 별로였었던,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하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뭐 선생님도 때리고 해서 아버지가 13살 때 거의 뭐 군대 학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는 맥아더 장군이 굉장히 영웅이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아더 장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따지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맥아더 장군이 굉장히 쇼하는 거 좋아하고요. 기념식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성과 내가 낸 거야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부풀리기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맥아더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개입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는 중국까지 치고 가야지 된다 하니까 해고당한 거잖아요. 해리 트루먼에 의해서. 그런데 맥아더가 해고되고 나서 맥아더가 이제 일찍 그 숨지잖아요. 숨졌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를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하고 이 뭔가 그 추모식도 하고 했었다는 건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랬고, 힐러리 클린턴 뭐 약하다고 비난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지금도 뭐 보면은 뭐 맥아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맥아더는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맥아더라는 사람을 쇼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군사력은 그 작전 같은 거 물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미흡하고 그런 그 군인으로 그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아더를 좋아한다는 거, 좌충우돌하고요. 공 세우기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아더를 좋아하는, 맥아더는 그 당시에 정말로 위험한데도 뭐 중국까지 간다, 뭐 핵전쟁 위험이 있어도 간다, 막 명령에 불복하고 그랬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북한과의 외교를 하려고 할 때의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아더를 모델로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아무튼 포린 팔러시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차텀 하우스라고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 미카 젠코 씨가 이 노스코리아와 만나는 것 자체로 미국의 승리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책을 쓴 것 가운데 유명한 게 이제 적처럼 생각해서 적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서 이기는 것, 이런 그 책을 썼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첫 임기 때 김일성 주석이 미국 학자들을 초대하고, 이것은 이제 그 해커 박사를 김정일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은의 아버지가 초대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항상 미국과 접촉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도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알리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 첫 임기에 김일성이 그 미국 학자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했을 때 그 학자들에게, 아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면 그럼 왜 나는 만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 그때 이제 그 조명록 그 제1부위원장이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끝내 그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양에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와 주십시오 했는데 안 했고, 그 뒤에 이제 조지 부시와 오바마 시절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트럼프가 김정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결정한 것을 칭찬해야지 된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만나겠다고 그 전문가들과 의논하지 않고 정의용 특보가 왔었을 때 40분 만에 오케이 만나지 뭐,
그때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어떤 지렛대 같은 것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데, 같은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그 영국의 그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젠코 박사는 그게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이 분명하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한데, 그것으로서 하나 이걸 설명을 합니다. 모든 나라 정부의 직원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또 그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를 할 때 자신들의 이해라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한다는 그 언더스탠딩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목적,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아주 그 묘하게 말하기도 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외교적인 돌파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라서, 빅뱅,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정상관계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있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 특별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진정성을 테스트를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준비보다도 뭐 그젠가요? 그제가는 뭐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고 애티튜드를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딱 보면은 안다잖아요. 본인은 직감적으로 보면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정복되거나 대화가 안 되는 적은 이 세상에 없다. 조지 워싱턴 이후에 뭐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등등등등 많은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때는 뭐 매년 얼만큼씩 해적에게도 돈을 준 적이 있었다. 뭐 서로의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시점에는 전부 적국들과 접촉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렇게 안 맞아요. 코드가 맞겠어요. 오바마처럼 신중한 사람과 맨날 우통 벗고 내 몸 좋아하고 그 자랑하고 하는 그런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안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필리핀 대통령과 맞겠어요. 한국에 가서 무대에 젊은 여성들 2명 올라오라고 해서 입술에 키스하자고 하고 뭐 결혼했냐고 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안 맞죠. 안 맞지만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대통령들은 어떤 포인트에는 적국과도 대화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의 그 왕립 그 연구소에서, 국제문제연구소 채텀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젠코 박사는 적과 미팅하는 것은 양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와 적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지? 이런 것을 그 타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적과 만나지 않으면 오해가 더 커지고 긴장이 높아지겠죠. 말의 위협이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지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걱정해서 북한 지도자들을 못 만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저런 나라의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이 선동을 한다고, 한국에서도 많이 그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북한에 이용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정구 박사는 적이 외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100%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그렇지만 외교 정책 수립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전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안테나를 다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선전도구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 입안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고 하는 협상이야말로 진정한 그 협상이라는 것.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너무나 어떤 그 불필요하게 기대 같은 것을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만나기로 했고, 만나는 시간이 이제 뭐 24시간 조금 더 지나면 되죠. 생산성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그 텔레비전 쇼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것을 추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이제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텀 하우스의 서 일하고 있는 그 젠코 박사가 포린 팔러스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뭐 카운슬 온 그 외교관계위원회 Foreign Relations 많이 그 집중을 하죠. 북한이 뭘 해줄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양보를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동등하게 외무장관의 그 마중을 받고 총리를 받고 같은 나라에 가서 그런 것을 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줬고, 북한도 뭐 미국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인질도 풀어주고, 풍계리도 그 가치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폭파시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각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경제개발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할까? 아직도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꿍꿍이속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진 북한을 받아들일까? 그 뒤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지? 중국은 어떻게 역할을 하지? 지금 비행기까지 빌려줬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이거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회담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이미 좀 경제를 느슨하게 한국과 중국은 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도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 제재하라고 해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말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번에 G7에서 모든 국가들이 등을 확 돌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립되지 않을까. 김정은이 어느 정도 그 고립을 시켰었잖아요. 한국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두 번이나 만나고, 그러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조금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젠다가 어느 정도의 의제들이 어디까지 다뤄질지 뭐 내일이면 압니다마는, 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 자체는 불분명하더라도 그 뒤에, 의제 뒤에 사실들은 지금 분명하잖아요. 더 힐이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을 파기한다고 하니까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타임테이블 내놔라 하고, 북한의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다, 미국의 그 핵우산 같은 거 다 걷어들여라, 이게 이제 뭐 주한미군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북한 제재도 풀어달라고 하고 뭐 등등, 김정은이 또 북한과 자신의 그 안보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또 사실 그 더 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한에서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된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커질 것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요. 또 사람이 살기가 쉬워지면은, 좀 수월해지면 더 수월하게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식량을 배급받고 일은 많이 하는데 쫄쫄이 굶고 살았어. 그리고 핵도 이제는 뭐 미국과 관계도 좋다고 하니까, 뭐 필요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개발해서 들어가는 돈도 없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힐이 이제 결론으로 내린 것은, 모든 것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devil is in the detail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회담장에서 나온다면 그럼 큰일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역사라는 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부터 내일 회담이 시작되고 회담이 진행되고 끝나는 그때까지 마음을 졸여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해야지만 뭐 딜 브레이커에서 딜 메이커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그걸 알죠. 그리고 그게 본인의 재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문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위치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Foreign Policy에 실린 글인데 이 내용은 조지타운 에서 그 국제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니콜 비빈스 세다카라는 교수입니다. 요즘 많이 거의 얘기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보다 이렇게 따질 때 이 얘기까지 들고 들어가고 뭐 일본 납치 문제까지 들고 들어가고 하면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는 이 인권 문제를 들고 들어가야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하는 회담이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뭐 윤리, 인권 같은 것을 민주주의, 뭐 종교 자유, 난민 이게 전공인 사람이에요. 국무부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었던 교수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가 어찌 보면 미국 안보와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연관이 있다.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였었죠? 2월 달이었었죠. 국정연설할 때 그 연설장에 지성훈 씨가 이제 뭐 중국으로 어떻게 뭐 해서 다른 나라로 하고 해서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다리가 어떻게 돼서 그 목발을 뭐 흔들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를 초대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한 8명인가 백악관에 또 초대해서 얘기 듣고 특히 지성훈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게 불과 2월 2일이었군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당장 인권 문제를 좋게 하는 과정이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아도 안 된다. 미래 대화를 하기 위한 스테이지를 지금 셋업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인권 학대는 세계 최고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고 고문, 처형, 강간, 낙태, 강요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이 숫자가 얼마나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창 올림픽 때 가서 그랬잖아요. 북한 노동 수용소에서 날마다 일하는 사람이 뭐 10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저 뒤에 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정권이 그 같은 인권 유린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 위반을 외교 정책으로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때도 북한의 인권 때문에 경제 제재를 했었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에 뭐 책 쓴 사람도 소개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그 책이 일부는 좀 가짜로 지어낸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리고 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었잖아요. 구소련 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뭐 비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두 가지의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인권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는 5월 달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 또 공화당이죠. 민주당의 벤 카르딘 상원 의원도 인권 문제가 들어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야 피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이 인권 문제가 있어야지만 의회에서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성공해서 뭔가 김정은에게도 내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만큼 미국이 해줄 수 있어 하려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됐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전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속에 끼워 넣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비준 받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oreign Affairs 외교관계위원회 회장입니다. 리차드 하스 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얘기는 그동안 뭐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고요. 막대한 실패와 가공할 만한 성공도 피하기. 가공할 만한 성공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인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 어디까지 대가로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all or nothing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아니면 난 몰라 하고 나간다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all or nothing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김영철이 백악관에 도착하기 조금 전부터 단계별이라고 5월 24일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all 한꺼번에 다 CVID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급히 얻어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린 어페어에서 주장을 한 그 리차드 하스 외교관계위원회 회장의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사진 찍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단순한 그 사진 찍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쪽 필름 그 코닥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것, 핵을 뭐 파기하고, 물론 그 예전에는 핵무기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는 핵 프로그램, 지금의 핵무기 이런 것을 파기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주고 하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주한미군까지 가고 평양에 길을 꼽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지만요. 미국기요. 그렇지만 과거에 다 비슷하게 해본 일이다.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엔 다를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지금은 1990년대도 아니고 50년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시대가 어느 정도 변화하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국가의 전통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아침에도 변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집권한 지 7년인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간 것 빼고는, 판문점에 간 것을 빼고는, 중국 간 것 빼고는 싱가포르, 외국을 처음 간 거잖아요. 그 정도의 그 슬로우 모션인데, 크리스토퍼 힐, 그 주한미 대사도 지냈고 육자회담도 대표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북한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의 그 특징이기도 하고요.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 또 그렇게 말할 때까지 마치 이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전부 외교의 그 서툰 팀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가 이게 곤란한 점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핵이 성공을 했고 경제 발전이 그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런데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all or nothing을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지금은 피한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뭔가가 이게 이번에 돌파구 같은 게 그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코노미스트는 미스터 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선택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탄도 미사일을 급박하게 그 없앤다면은 뭘 얼만큼 줄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국제사회에서 질서에서도 나를 따라와 할 때는 가진 게 많은 국가가 좀 나눠주면서 할 때 따라가잖아요. 아니면은 나눠주지도 않는데 왜 따라갑니까? 그것은 주권을 그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조금 원하는 타임테이블을 줄 테니까 더 많이 나에겐 뭘 줄래? 아니면 뭐 천천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까? 이런 뭐 두 가지를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선뜻 만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그동안 정말로 공들여서 성공한 압박에 따른 어떤 그 바게이닝 그 파워를 잃어버렸다. 그때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강하게 그 중국도 싫어하는 중국까지도 끌어들여서 아주 그 경제적인 제재를 하게 한 그런 그 결과 물론 그 북한에서 핵도 이제 가졌으니까 핵 가졌으니까 또 경제 발전을 해야 되죠. 경제가 근데 너무 어렵게 조여오니까 이래저래 양쪽이 다 뭐가 맞아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까지 해놓은 지렛대를 한 방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망쳐도 아무런 뭐 별 그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하루아침에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강한 경제 제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북한을 군사 공격하는 것을 한국이 뭐 맹렬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나는 다 그 미국 대통령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도 뭐 몇 단이에요. 정말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정보국장이었기 때문에 비밀 스파이국장이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중국에 가서 먼저 우정의 메달까지 받았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러시아, 한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아메리카 포스트, 미 포스트를 외치면서 거의 미국과 자신이 다른 나라로부터 처음에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했는데 이제 고립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무슨 일을 지지를 하겠어요?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하는 것 어느 나라가 지지할 것 같으세요? 지지할 나라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스라엘 정도라면 이스라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경제 제재 강화도 어렵지 않고 군사 공격도 어렵지 않고 게다 대고 이렇게 세계의 무대에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내가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거든 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트럼프와 지금 단판을 짓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뭐 별로 마이너스 날 게 없고 한국도 개성공단 등등 오픈하면서 어떠한 그 길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이 더 이번 회담에서 실패를 하면은 이게 문제다, 낭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다던가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라면 거의 할 가능성이 없거나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엑시오스가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대사관 오픈까지도 아주 기꺼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에서 뭘 받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받지 않고 줄 리가 절대 없는 사람이죠. 잠시의 양보가 큰 어떤 열매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양보하는 것을 좀 못 참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북한에서 뭘 주느냐 아주 큰 걸 주면 평양에 대사관 오픈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렇게 해서 순서가 1부터 10으로 순서대로 나가자면 지금은 10 했다가 8 7, 뭐 1, 2, 3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처음으로 역사상 1950년대 이후에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내일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갔죠. 선교사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후에 한국전 이후에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만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국에서 보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뭐 새벽 1시인가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